지난 7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했던 손배소 소송 1심에서 아예 각하가 됐죠.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신 이탄희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탄입니다. 이 판결이 지난 2018년이었던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는데 이렇게 하급심에서 특별한 법리의 제시도 없이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저 판사 생활 한 10년 이상 하면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1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대법원이 너무 오랫동안 안 바뀌어서 예. 그래서 하급심이 한 발 먼저 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먼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바뀌었는데 예. 하급심이 안 따라가겠다고 저항하는 꼴이니까요.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경우에 지난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이게 아주 캐캐묵은 죽은 법인데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1심 제안이 모르겠는데 뭐 새로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지금 없죠. 바뀐 거는 담당 판사가 바뀐 거 말고는 없죠. 그렇죠. 처음 있는 사실상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판결문에 든 근거들이 그런 거예요. 문명국의 위신이 추락한다. 우방국인 일본과 관계가 훼손된다. 한미동맹이 깨진다. 뭐 그러다 보면 헌법 질서가 유지가 안 된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에 각하를 내리기도 합니까? 이런 경우도 저 거의 못 봤고요. 예. 뭐 그냥 사석에서나 할 사담 수준의 이야기를 판결문에 쑥 쓴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 내용을 좀 네.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32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미합 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사법 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 질서 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더 문제되는 건 그 다음 문장인데 33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강제징용 사안,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 이런 사안들은 국제재판에 회부가 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하여도 얻는 것이 없거나 그래요. 승소하여도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다. 이게 판결문에 써있는 지금 문구거든요. 제가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읽은 거예요. 저도 그 문구가 사실 믿을 수가 없던데. 예. 이게 판사가 쓴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죠.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다. 승소해도 손해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 문장대로 하면 이거 독도 영유권 주장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러기도 하고요. 예. 자기가 판사인데 판사는 법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소방관은 불을 끄고 경찰은 도둑 잡고 이런 건데 소방관이 불 꺼도 손해다. 그럼 경찰이 도둑 잡아도 손해다. 의사가 사람 손해도 손해다. 이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논리의 연장해 보면 식민 지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건 불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그냥 우리끼리 해석이다. 우리끼리 해석일 뿐이다.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형식 논리를 동원을 한 거고요. 예. 근데 그 형식 논리 자체도 이제 저는 모순이라고 보는 거죠. 본인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사법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판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헌법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헌법에 위반된 조약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그 각하 판결이 두 번째로 이렇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지금 지난 4월에도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도 각하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안하고 이 사안은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위안부 사안은 예.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추가 합의를 했잖아요. 예, 예. 2015년도 위안부 합의.
그게 쟁점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셨던 내용입니다. 예. 이게 뭐 최종적 불가역적인 합의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고 뭐 이변 합의가 있었다. 소녀상을 옮기고 성노예 용어 사용 안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요 사안은 예. 그것과도 관계가 없고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사안이죠. 이걸-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올해 1월 달까지 계속해서 하급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간 겁니다. 저는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이례적인 경우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났는지는 그냥 이 판사 개인의 세계관의 문제인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항소하는 것밖에 없나요? 이제 소송 절차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기도 하니까 국회의원 예. 법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예. 좀 정책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저는 민사 배심제예요. 민사 배심제. 그래서 이런 사안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제 인격권을 침해당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이런 사안들에서만이라도 좀 배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재판 절차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대다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청원밖에 없으니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이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한 16만 명 하루 만에 그 정도 그 인원이 서명을 했던데 이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판사님이? 그때 이제 사실 이거는 판결 내용에 대한 것이어서요. 예. 이제 항소 절차를 통해서 교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들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다못해 이 판결문 읽기 운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특히 뭐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은 아마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에너지가 쌓이면 이 판결이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배심제 도입을 앞당긴 판결로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계기로 삼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이 판결을 읽다 보면 식민지배 불법을 주장하지만 그건 다 국내법 우리끼리 해석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독립운동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이런 거거든요. 거칠게 말하면 판결문에는 1965년에 한일 청구국 협정이 국제 조약인데 예. 그게 위헌 무효라는 판결이 나도 그 청구권 협정은 이행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거칠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어른들이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어른들은 팔아넘길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야 그래 그거 무효야. 근데 그래도 너는 적용받아. 네 권리는 팔아넘겨줬어. 이런 판결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런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권리가 없는 행위를 했는데 무효인 행위를 했는데 그래도 그걸 적용받아. 이런 거니까요. 저는 형식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서방 세력 중에 하나인 일본이 어떻게 서방 세력인지 모르겠네요. 이 해석도 참 이상하게 하시는데 서방 세력 중에 하나인 일본과 관계도 훼손되고 한미 동맹도 훼손되고 헌법 질서도 깨지고 문명국 위신도 추락하고 어느 거 하나 동의가 안 되는데 이렇게 사고하시는 판사분들이 많습니까? 의원님? 뭐 제가 다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지만요. 지금까지 이런 판결이 없었던 걸로 보면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정말 사석에서나 할 만한 이야기를 판결물로 버젓이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판결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판사들이 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서명하는 순간 영구 보존되는 문서로 남은 거거든요. 예.
이 판결문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민사 배심제요? 네. 그 형사재판처럼 배심원 제도를 민사에도 도입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사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식으로 정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사건들, 뭐 예를 들면 산재 사망 사고들, 예. 아니면 뭐 이번에 국민들께서 관심 가시진 그 공군 중사 예. 예. 성추행 피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런 사건들에서만이라도 배심제를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법이 그 인격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배심제를 통해서 그걸 보완하자 이런 취지네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그런 사건들은 아주 법리적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 되는 사건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배심제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